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탄핵은 가결됐고 탄핵 이후 정국이 문제입니다. 탄핵 후 정국이 혼돈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변수들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탄핵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정확하게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전직 청와대 조리장인 한상훈 조리장이 저희 채널A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면 평일에도 불쑥불쑥 청와대를 찾아와서 자기가 대통령인 양 회의를 가졌다. 한상훈 조리장의 모습 공개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권 때같이 청와대의 조리장으로서 근무했던 한상훈 씨는 정확히 최순실 씨가 평일에도 찾아와서 대통령 행세를 했다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독점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대선 주자 지지도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1위 자리는 지켰지만 그런데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호남과 PK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제쳤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이변이 연출된 건데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김제동 씨가 촛불 시민으로 꾸려진 의회를 구성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티즌들의 반대로, 정확히 말하면 진짜 시민들의 반대로 좌초됐습니다. 시민들의 촛불 대표단을 꾸리자라는 김제동 씨의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또 다른 완장을 차려 한다. 잿불이나 그리고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가수 이승환 씨도 난 거기서 빼달라라고 반대를 해서 결국 좌초가 됐습니다. 이 정치적 위기를 권력화, 세력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그렇다면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피눈물 난다는 말을 알겠다. 피눈물 나는 심정이다라고 박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탄핵 이후에 가장 시급한 우리 사회의 개혁은 무엇일까요? 한겨레 신문이 두 가지를 먼저 꼽았습니다. 존재감 없는 공영방송이 문제였다. KBS, MBC, SBS 바꿔야 된다. 뭐 했냐?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정권 눈치 보는 검찰 개혁이야말로 절실하다. 이렇게 바꿔서 수식해도 됩니다. 정권 눈치 보는 공영방송, 존재감 없는 검찰. 둘 다 바뀌어야 된다. 제 주장이 아니라 한겨레 신문이 꼽은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첫 행보는 안보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서울 용산구 합참을 방문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작은 틈이라도 벌어지면 안 된다. 이 안보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친박의 반격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이분들 반격하면 안 되는 분들이 반격을 해서 문제인데 이정현 당대표는 퇴진 약속을 사실상 번복을 하고요. 이 친박은 비박을 대항하는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강경 모드로 돌아선 이 친박들의 속내에 대해서 잠시 후 짚어봅니다. 비박 의원들이 상당히 황당한 표정이죠.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탄핵 이후 혼돈한 정국에 대해서 오늘 돌직구쇼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그리고 언론의 역할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탄핵 이후 국정 안정에 대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댈 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그런 의미에서 확인해 보시죠.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가결. 그 이후가 정말이지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핵 그 이후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오늘 저희 돌직구 쇼에 정확한 정치평론가들과 함께 꼽아봤습니다. 탄핵 그 이후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는 탄핵 직후 김정은이 평양에 있는 청와대 모형을 공개하면서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탄핵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곽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이 인민군 제525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찾아 전투훈련 지시를 내립니다. 공터에 청와대와 똑같이 만든 3동짜리 청기화집이 세워져 있고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립니다. 남조선 괴뢰 역도들의 몸뚱아리를 천조각 만조각으로 찢어 발기고야 말 일당백 전투원들의 1100배의 복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은 활짝 웃으며 청와대 모형으로 진입하는 전투원들을 망원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기와 경수송기까지 차례로 도착해 사격을 가하며 청와대 모형으로 진입하는 북한 군인들. 화면 속의 청와대는 불과 몇 분 만에 자욱한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이윽고 북한 대원들이 청와대에서 인지를 생포한 것처럼 빨간 옷을 입은 인형을 데리고 나옵니다. 전투원들은 훈련을 통하여 연평도의 불바다를 기어이 청와대의 불바다로 이어놓고 남조선 괴뢰들을 멸망의 구렁텅이. 청와대 모형은 결국 연기가 펄펄 피어오르는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4월 북한이 평양 외곽에 실제 크기의 청와대 구조물을 설치하고 대규모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북한의 도발 위협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연달아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 김정은이 탄핵 직후에 이 시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탄핵 직후에 사실 우리 평양에 너네 청와대랑 똑같은 건물 우리가 세워놨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불지르고 빨간 옷을 입은 인질을 생포하는 장면까지 탄핵 직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빨간색 옷을 입은 인질, 안보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탄핵 직후 이 청와대 공격 영상을 왜 공개한 걸까요? 김정은이 저 청와대 불바다 훈련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오 잘해. 잘하오 잘해. 상당히 사극 톤이에요. 적들이 반항은 고사하고 몸뚱어리를 숨길 짬도 없겠소 하하하 크게 웃었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 같은 심상치 않은 도발에 대해서 토마스 벤단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앞서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30일에서 60일 이내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토마스 벤달의 앞선 이 분석이 북한의 행동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북한의 이 같은 청와대 공격 장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탄핵 직후잖아요. 예. 방점은 직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 우리 정부도 알고 있었고 이미 화면도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은 왜 직후에 했느냐? 다시 바꿔 말하면 탄핵 직전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탄핵 직전까지는 왜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훈련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즉 남한의 2년 탄핵 전국에서 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이 박 대통령한테 혹시 유리하게 작용할까 봐 하는 그런 계산 때문에 좀 자제를 하고 있다가 북한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계산을 했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아무 행동도 안 한 것 자체가 우리 그 남측의 어떤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9일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한 걸로 봐서 다음 날 11일 저렇게 훈련을 한 거고요. 저것은 북한이 여전히 도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동안에 좀 잠잠했던 북한과 김정은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와 아울러서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집권 이후에 계속 북한과의 대결 국면에서 그 압박을 가했던 박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인 보복,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속이 후련하다, 메롱 뭐 이렇게 약 올리는 셈인데 그렇지만 그냥 심리적으로 약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 통수권자의 사실상 부재 상황을 이용해서
북한이 실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심각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청와대 공격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김병민 의원님, 예.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세 개의 방향으로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공격 방향은 북악산과 인왕산에 침투한 북한 특공대원들이 먼저 청와대를 기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낙하산으로 공수부대들이 청와대 외곽에 내려서 경비병을 공격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헬리콥터와 AN-2 수송기에서 뛰어내린 전투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이는 빨간색 인지를 생포하는 장면. 우리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한동안 잊고 있었죠. 북한이라는 존재,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위협,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위협 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실 최순실 사건 이후로 우리가 잠깐 좀 잊고 있었던 부분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상기시켜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김정은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내부 결속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벼랑 끝에 위기까지 몰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을 끝까지 몰아세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 탄핵 과정에서 몰락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고자 내부에 얘기하기 굉장히 좋은 명분들을 예.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들은, 촛불 집회에 대한 이와 같은 열망들을 북한에서는 얼마나 보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만약에 북한의 인민들에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 국민들의 힘으로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들을 북한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김정은 아마 머리가 새하얘질걸요. 예. 북한 인민들이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게 돼서 민주주의 시스템사에서 지도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은 탄핵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끌어내림을 당해도 수백 번을 더 당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들이 있을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불안한 형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김정은이라면 남한을 공격을 해야겠는데 그 공격할 시기로 언제가 제일 좋을까를 고민해보면 바로 요즘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근데 북한은 또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 급격하게 도발하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한 형국이 펼쳐지겠습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북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북이 급격하게 도발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군 통수권이 네. 대통령에게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 기능 정지인데 군 통수권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럼? 황교안 대행이 가지고 있죠. 아, 황 대행이 지금, 갖고 모든 대통령의 이제 권한은 황교안 권한 대행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김병민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비슷한 게 있는 게요. 내부 결속용의 가능성이 높은 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항상 많이 나왔던 참수작전, 참수훈련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도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조용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예. 뭐 떠들썩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좀 어떻게 쇼잉,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런 쇼잉도 정치적인 행동이죠.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고, 촛불 집회 보도를 하면서 북측이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고층 빌딩이라든지 막 화려한 모습들은 뒤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촛불만 보여가지고 줬던 게 있거든요. 동아일보 건물이 상당히 21층이라 고층인데 그러니까요. 다 모자이크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북한에 이제 떠오르는 외교부의 실세 중에 최성화 예. 외교성 북미 국장, 미국 국장이죠. 이 최선화 국장이 뭐 외국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우리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전까지는 예.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볼 때는 트럼프도 참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고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발보다는 존재감 과시, 예. 그리고 이제 내부에 대한 이런 결속용, 이게 이제 복합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작은 개미 구멍이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안보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안보 태세에 만발의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탄핵 그 이후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그 이후입니다.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활용 정점은 특검의 몫이다. 지금 어제 특검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숫자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출력문을 준비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검찰 수사 내용 함께 보시죠.
먼저 숫자 1입니다. 1은 피의자로 입건된 유일한 현직 대통령이다. 첫 번째다. 그리고 숫자 2, 두 번째는 탄핵 심판에 오른 두 번째 현직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6명은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이 공모한 공범들의 숫자가 바로 6명이다. 그리고 공범으로 적시된 대통령의 혐의는 총 8건이다.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마지막에 CJ 이미경 회장을 경영권에서 물러나게 하라. 이것도 대통령이 지시했다. 어제 검찰이 새롭게 밝혔고요. 17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이 무려 17개였다. 우리 이만큼 증거 많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44명,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검사 인원이 44명의 검사였다. 그리고 45일 특수본 수사 기간이었고요. 236개는 이건 진짜 놀랄 노자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 녹음을 했다는 녹취 파일의 개수가 무려 236개였습니다. 촛불이 횃불이 될 거다. 검찰이 자신 있게 밝혔던 부분도 이 부분인데 녹취 파일이 236개 있으니 그런 자신감을 내비칠 만도 했던 것 같습니다. 237건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만 해도 237건이다. 검찰은 412명의 인원을 조사했고 2092회, 이 숫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2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횟수가 2092회. 이거를 계산해 보면 전화 통화는 하루에 1.3건, 그리고 문자는 하루에 1.7건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연락을 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오늘 정치 전문가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는데 저는 집사람이랑 하루에 한 건도 통화 안 할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돈독한 사이인데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하루에 1.3건, 문자 1.7건, 총 2천 몇 건을 통화했던 사이면 상당히 한 몸이다. 그렇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도 그런 행적이 보였고, 저는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일단 그 수사 발표할 때마다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역시 몸통을 대통령으로 겨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대통령하고 뭐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소위 가까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하기까지 그 전 단계에 이제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 그리고 그 안 수석이 가지고 있는 그 수첩, 이런 증거를 제대로 확보해가지고 특검에 넘긴 것은 저는 큰 그 소득이라고 보고, 예. 그 중에서도 사실 그 녹음 파일이라는 게 뭐 들어보고 나중에 녹취록이 나올 수 있겠지만 대통령과 3자든 녹음 파일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워낙에 최순실의 그 행적이라든가 연락 같은 것, 흔적 같은 것을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의 연락 횟수를 보면은 뭐 어떤 느낌 드십니까? 글쎄, 뭐 상시 업무 채널이라고 상하 관계? 상하 관계다. 상하 관계. 거기서의 상은 누굽니까? 정 전 비서관입니까? 최순실 씨입니까? 당연히 최순실이겠죠. 당연히 최순실이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검찰을 우리가 왜 수사를 끝까지 못했을까? 60일 동안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최순실과 정호성 그리고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연락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게 검찰이 철저히 했기 때문에 검찰이 한 몫을 했고, 그 기반 위에서 이제 특검이 어떤 핵심을 찾아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집중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부분에서 높이 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송경식 CJ 회장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CJ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선에서 손떼게 하라. 이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검찰이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의 성과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추가된 이제 항목이 소위 강요 미수인데요. CJ그룹의 그 이미경 회장을 부회장을 물러나라고 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모하여라는 걸 적시해가지고 강요 미수의 어떤 공범으로 대통령을 한 것이 추가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계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결국은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생각보다는 수사를 잘했다. 기대한 것보다는 수사를 잘했다. 예, 그 검찰은 역시 이
권력은 짧지만은 검찰은 이게 계속 가는 조직이다 보니까 했는데 그렇지만 그 한계도 보였는데 그것이 뇌물죄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한 것, 대통령에 대해 직접 조사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김기춘, 우병우 이 농단, 최순실 국정농단을 사실상 비호하고 방조했던 세력에 대한 수사를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로 지적되는데 이것은 결국 특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우리는 검찰이 제대로 해내겠느냐 하고 전부 다 회의적인 시선으로 봤는데 예. 그것보다는 많이 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기대를 안 해서 기대한 것보단 잘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특별수사본부는 한 차례도 소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이지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탄핵 그 이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이후 세 번째 항목입니다. 탄핵 후 사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가 됐습니다. 피눈물 난다는 말의 의미를 알겠다라고 밝혔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이 칼럼. 대통령이 어제 그리고 그제 주말 촛불 집회 현장의 모습도 관저에서 TV를 통해서 접했다고 합니다. 피눈물 난다는 말의 의미를 알겠다.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지난 우리 1, 2, 3차 담화를 연달아 우리 들었었잖아요. 그 맥락에서 하나도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탄핵 직후에 당일 오후 5시에 이제 국무위원들과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마지막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워딩을 보니까 시점이 약간 좀 틀렸을 뿐이지 4차 담화를 준비를 이제 하고 얼개를 대충 잡고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4차 담화를 하는 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탄핵 이후 시점에 약간 좀 그 말을 보태서 사실은 4차 담화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동안에 보였던 나는 죄가 없고 나도 최순실 씨한테 사실은 당했고 나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지난 담화의 어떤 맥락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요. 억울하다라는 말을 아주 강력한 언어로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눈물은 국민이 흘리고 있죠. 네. 그 10월 29일 1차 그 촛불 집회 때부터 그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피눈물을 흘린 국민들 앞에서 예. 촛불 집회 보셨다며요. 예. 국민들 피눈물 흘리는 거 보셨을 거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거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역시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우리 이 칼럼 또 냉정하게 딱 피눈물 흘릴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다. 윤 실장께서. 그러니까요. 저도 이걸 두 가지 생각을 해봤었어요. 첫 번째는 참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가지고 내가 피눈물이 흘린다 말아야겠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뭐 배신의 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친박도 나를 배신하고 이래서 피눈물을 흘리나 싶은데 이 워딩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앞뒤 정황들을 보면은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12월 9일 날 탄핵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에 청와대 발로 처음 들어온 뉴스가 뭐였습니까? 민정수석 임명이었어요. 예. 조대환 변호사라고.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그 민정수석 김경환 수석의 여기에 있죠. 비망록에 적혀 있는 게 세월호 부위원장은 정치 지망생으로 하라 해가지고 괄호해가지고 조대환 뭐 한 명 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됐던 이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있으면서 뭔가 야당이라든지 유가족들에 대한 걸 계속 밀어내려고 노력했던 분. 그분이 이제 뜬금없이 민정수석으로 된 거 이런 걸 보면은 그 피눈물의 의미가 전자보다는 후자. 뭐 내가 이제 배신당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계속 참 답답합니다. 예. 탄핵 그 이후 피눈물의 의미를 알았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까지 모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도 어찌 보면 탄핵 그 이후에 우리가 꼭 찾아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직구 신문 확인해 보시죠. 이분 어디 계신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병우를 찾아라. 현상금이 걸렸는데 1,000만 원대의 현상금까지 걸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10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지금 저희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병우 수석의 위치를 아시는 분은 정치권에 제보하시면 현상금 1,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걸린 현상 수배문 저희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음악도 상당히 긴박감이 있는 공개 수배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건 개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극조 투기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음. 집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나고 있음. 장모 집과 장모 골프장에 찾아갔으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음. 이러면서 정봉주 의원이 초기에는 현상금 200만 원을 걸었다가 이게 조금 사람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으니까 현상금을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렇다면 나도 500을 내겠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그렇다면 나는 100만 원을 내겠다. 합해서 1,100만 원의 현상금이 현재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를까 봐 인상착의 한번 살펴보실까요? 인상착의. 우병우, 남 50세. 50세밖에 안 됐군요. 키 175cm. 동그란 얼굴에 안경을 썼고 2대8 가르마 머리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말수가 적고 팔짱을 잘 끼고 눈을 잘 흘긴다. 그렇죠. 검찰에서 모습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변명을 잘하고 아들은 코너링을 매우 잘하고 정강이라는 회사는 유력들만 다닌다. 상당히 잘 정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는 포스터까지 현상 수배문까지 지금 인터넷에서 걸렸는데 현상금 1,100만 원 이거 잡으면 주긴 주는 겁니까?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직접 문의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어떤 법조인을 만났을 때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었는데 정말 검찰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는 우병우를 제대로 소환해서 조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라면서 동시에 출금 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잘 봐야 된다라는 출국 금지 조치. 예, 출국 예. 금지 조치를. 그래서 뭐 지금 혐의 자체가 출국 금지까지 하기에는 조금 좀 과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 검찰이 특검에 넘긴 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느냐 여부를 남겨두고 넘겼고요. 예. 또 우병우, 김기춘 전 실장과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실 소환하지 않고 넘겼고요. 예. 이런 숙제를 이제 특검들한테 넘겼는데 가장 뭐 하는 척은 했지만 어쨌든 가장 좀 민감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특검에 넘겼다고밖에 볼 수 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저는 형식상이라도 단 한 차례 정도 소환을 해서 저번에 찍힌 사진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좀 겸손한 모습으로 포토라인 한 번 정도는 쓸 것이다라고 마지막 기대를 걸었었는데 네. 역시 그런 것도 없었고 보통 이제 검찰에서 브리핑을 하고 나면은 이른바 백 브리핑이라고 해서 기자들끼리 이제 카메라 없는 곳에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답을 잘하시는 그분들이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쭈뼛쭈뼛 하더랍니다. 네. 검찰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역시 뭐가 이렇게 약점 잡힌 것이 많은 것인가 혹은 빚진 것이 많은 것인가 도대체 우병우 수석은 왜 그렇게 수사를 못하는 것인가 여전히 의문점을 남기고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한 검찰 출입 기자는요. 검찰이 아니다. 하도 우병우 얘기만 나오면 겁을 먹어서 검찰이다. 뭐 이렇게 오늘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한 대한민국은 하나죠.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이었던 분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데 특수본에서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특수본의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이러한 현상금이 붙은 거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조특위에서 청문회장의 증인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상 안 나오니까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한 예. 거예요. 근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가서 동행명령장을 주고 끌고 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꾸 법률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회피해서 도망 다니니까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김기춘 실장과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나마 김기춘 전 실장은 청문회장에 나오기라도 했어요. 나왔다. 용기 있다. 나와갖고 박영선 의원한테 한 방 호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했다라는 얘기를 해가면서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되는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일단 나왔던 겁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더라도. 김기춘 실장은 지금 양해해 주는 겁니까? 일부 우병우 전 수석에 비해서는 아주 일부 낫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나만 더 드리면 2014년도부터 시작해갖고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민정수석으로 있는 과정 속에서 우병우 사단, 우병우 라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대한민국 검찰이 겁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하지 못했던 이유,
그 이유가 검찰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니냐. 우병우 사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지금 검찰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혐의를 적용한 거는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 정황들이 들어왔을 텐데 그걸 우병우 전 수석이 그냥 자기의 직권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버렸다는 것. 만약에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어떻게 일개 사인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정이 이렇게 농단될 수 예.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데 일단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에 서갖고서는 우병우 수석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람 개인의 자유겠지만 반드시 김기춘 예. 전 실장처럼 아직 청문회가 남아있거든요. 한 두세 번의 청문회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싶으시면은 저는 적어도 청문회 자리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는 노릇인데 정치 전문가시니까 박 교수님은 아시죠? 우병우 전 수석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노숙자 같이 다닐 일은 없겠고 뭐 남한강 근처에 좀 경치 좋은 데에서 편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남한강에 있다. 지금 저는 정치 좀- 전문가 박 교수께서는 우병우 남한강에 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예. 무엇을 연상을 하냐면 그 기억나시죠? 세월호 사건 때 구원 유병원 씨. 그렇죠. 저희 고향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예. 순천 쪽이었던 그쪽에서 그런 느낌을 가져요. 뭔가 지금 이 몸을 숨기고 다니고 있는 거 왜 숨기고 다닐까? 저 그때 구원파의 왜 그 사람을 찾으러 다녔습니까? 모든 열쇠가 거기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또 그렇게 몰아붙였고. 예. 근데 지금 몰아붙인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막 그 피눈물이란 말을 저는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어쩌면 탄핵에서 좀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날까지 막 맨투맨으로 전화도 했을 것 같고 우병우 전 수석은 더 악착 같은 것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허당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위치가 비서실장이니까 막강한 자리고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쩌면 우병우 수석을 손을 대야지만이 모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내야 된다. 증인 정도 부르면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아까 그 피의자로 불러야 된다. 구원파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도망간 데까지 도망자로 다닐 겁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예. 우병우가 갖고 있는 모든 열쇠는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 불러서 나온다. 교도소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는요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은 다른 모든 손댈 것이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구속해야 된다. 우병우 수석에 관한하는 전담 팀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뭐 구속시킬 사유는 엄청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올 7, 8월 달에. 그래서 유령들만 다니는 정강회사. 어떤 형태로든 해서 우병우 수석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열쇠를 가지고 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윤 실장님,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분들께서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것을 두고 저는 냉철하게 쇼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우병우 수석 어디인지 소재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요, 지금 우병우 예. 전 수석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요, 법적으로 잠적한 상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동행명령장에 대해 가지고는 그 사람이 이제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검찰이 소환을 뭐 요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긴급 체포를 한다든지 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뭘 피해 다니고 잠적해 있고 유병헌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 저는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 볼 때 검찰에 대해 가지고 긴급 체포 당하고 뭐 이런 거보다 자기 발로 먼저 국회 먼저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게 본인 입장에서도 이게 모양새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검이 이제 아마도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예.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검도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최순실 씨 얼굴 봤고 얼굴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부를 사람은 우병우 전 수석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병우 전 수석한테 제가 이게 조언을 하는 거는 특검의 1호로 불러 나가는 것보다 국회 먼저 나가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검찰의 문제는 이런 걸 겁니다. 자, 우병우 수석이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을 했을 텐데 안종범 수석의 직무유기 직권남용하고 우병우 수석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다른 게, 이 사람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하려면은 검찰을 수적으로 불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럼 바로 그 수사 때문에
검찰이 이제 미온적이었던 거고 아니면은 미온적이었거나 미온적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거고 특검은 예. 이 부분을 안 건드릴 수 없는 거고 저도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특검에서는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 꽤 했더라. 그럼 우리가 제일 큰 먹을거리는 우 전 수석하고 검찰과의 관계. 그럼 이게 또 대통령하고 어떻게 예. 연결이 되느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우 전 수석을 통해 가지고 요런 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 게 특검의 제일 큰 먹을거리라는 예. 거예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그러니까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검사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만 나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한 적 있냐? 없습니다. 최순실 우병우 장모 골프 회동 확인해 봤냐? 특검에게 인계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 왜 조사를 안 했냐? 특검에게 넘겼습니다. 특수본 검찰들은 우병우의 우자만 나와도 특검에 넘겼습니다라는 계산되고 입력된 발언만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상하다라고 저희에게 지적을 했는데 하도 강도 높게 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뭐 야당으로부터 다리가 부러져서 거동할 수 없게 된 사자에게 때로 달려드는 하이에나 아니냐라는 말까지 들은 검찰이 이 상하리만큼 예외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겁을 내는 것 같다. 이렇게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사실 검찰에도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병우 사단인지 라인인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밑에서 우리가 우병우 조사받을 때 자세히 봤잖아요. 기대할 게 없으니까 사실 현명하게 빠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것이 특검으로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다만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든 소환장을 하든 지금 소재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현상금, 패러디죠. 이런 까지 나왔는데 저는 의지만 있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도 지금 국회 증인으로 소환을 됐는데 예. 같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뭐 장모, 그다음에 가족, 부인, 아이들, 딸 이게 다 같이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럼 아파트에는 지금 이것만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우선 가족이 흩어져서 있을 것 같고요. 장모는 뭐 딸이랑 같이 있다든가 떨어져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이 자매가 넷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서 집안이죠. 우병우 씨는 동서의 쪽 집안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저택이 많이 크고 예. 되게 그런 곳들이 방도 그러니까 정말 그런 별장도 많고 밭도 많고. 밭에 숨을 수는 없을 테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갓집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갓집에 숨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갓집이라는 게 이제 그 처가에는 없으니까 김장자 여사 집에는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골프장에도 없다고 하니까 많은 형제가 아니라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 집에서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같이 모여 있다기보다는 그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막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의지만 있으면은 찾을 수 있다. 못 찾을 수가 없는데 검찰이 난처하니 스스로 모양 좋게 이제 특검에 예. 넘긴 그런 형국이고 그 정도는 저는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검에서도 만약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조사를 못한다면 언론이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울직구신문 함께 보실 텐데요. 청와대의 조리장이 저희 채널A와 만나서 내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 직접 인터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의 특종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의 심경을 고백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직구신문입니다. 내가 조리장을 그만두는 날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점점점.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이 증언하고 있는 청와대 속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크게 세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전격 심경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요. 청와대 조리장을 그만두는 그 순간 감사 인사도 못 드렸다. 작별 인사도 못했다. 그 마지막 순간 얼굴도 못 뺐다. 그 이유가 머리 손질을 대통령이 안 했기 때문이었다. 한상훈 전 조리장은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머리 손질 때문이라니. 조용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한상훈 전 조리장이 청와대를 그만둔 지난 6월.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렀지만 3년 넘게 식사를 챙겨온 한 전 조리장의 퇴직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또 나오는 날이 점심까지 해드리고 제가 나왔는데 인사라도 드리고.
청와대 직원이 그만두면 대통령과 면담 후 기념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전조리장이 그만둔 날에는 박 대통령을 볼 수 없었습니다. 관저에 계시면 뭐 보통 여자분들은 화장 안 하잖아요. 지서분이 나오셔서 대통령님이 이제 간단한 말을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전해 주셨어요. 올림머리와 화장을 전담해온 정모 씨 자매도 일정이 있을 때만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미용사가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와도 이렇게 좀 준비해주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주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그런 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추정도 가능합니다. 머리 손질과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오후 늦게까지 관저에 머물며 식사를 하고 TV로 상황을 지켜보다 뒤늦게 미용사들을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이 없을 때는 거의 뭐 관저에 계시니까 그 말을 처음에 못한 거라고 생각. 채널A 뉴스 조영달입니다. 네, 한상훈 전직 조리장이 촛불 시위와 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희 채널A의 용기 있게 인터뷰를 얼굴을 드러내고 실명까지 공개하고 했습니다. 정 의원님, 마지막 그 순간 청와대의 조리장이 그만두는 순간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잠깐이라도 만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마움이랄지 아니면 뭐 감사 인사 정도는 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에게 있어서는 그 화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화장을 안 하고 이제 대외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은 이제 벗고서 나가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좀 그렇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많이 여성들이 좀 의관 정제를 하고 얼굴을 다듬고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해요. 특히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랫동안 이제 의원 생활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몸에 배 있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 느낌에는 8시 이전까지는 이게 준비가 완료돼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세월호의 당일에서도 무엇을 했느냐, 저는 뭐 이런 그 미용 시술을 했냐, 주사를 맞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를 해서가 아니라 뭐를 이제 안 해서가 문제인데 그날도 평범하게. 그러니까 그날이 다른 날과 똑같은 평범한 하루였다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 이제 마지막 증언까지도 이제 머리나 이런 헤어나 이렇게 의상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사진을 못 찍는데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그 뭐 영예로서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면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딱 세팅돼서 갖추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것 때문에 저런 것이 나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시니까 아침에 보통 사람들이 그 일하듯이 남자들이 일하듯이 마무리 세팅이 되면은 뭐 헤어나 메이크업을 늘 하던 식으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뒤집어 말하면은 일정이 없을 때는 그걸 안 하셨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증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담에 있는 미용사를 불렀다라는 뉴스가 저는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데 한상훈 조리장이 조금 전에 말했던 말 중에 윤 실장님 그날도 그러니까 마지막 날도 제가 점심까지 해드리고 나왔는데 인사를 못 드렸다. 점심까지 해드리고 나왔다. 그때까지 뭐 세팅이 안 됐다. 아침에 일찍 나갔으면은 이게 뭐 일이 바쁘고 하니까 못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점심을 해드리고라고 하면은 뭐 오후 1시, 2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평일에. 근데 이제 그때도 그럼 한상훈 조리장하고 뭐 인사 못 할 수도 있죠. 관행적으로는 합니다만은 출입 기자들도 나갈 때 뭐 대통령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이분 나가는 거 말고 다른 일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던 거냐라는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북한에 도발이 됐든지 무슨 얼마 전에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지진이 나도 새벽에 깨우지 마라. 지진이 났다든지 뭐 어떤 경제적인 큰 일이 났다든지 세월호 참사 같은 또 다른 이제 큰 사고가 났다든지 그럼 그때 또 이날도 청담동 불러가지고 1시간 불러가지고 와서 머리 해야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월 16일 날만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지금까지 4년은 쭉 이래 왔었다는 거니까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세월호 7시간 얘기하면서 왜 관저에 있었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눈을 뜨는 순간 업무가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순간 업무가 끝나는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일어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조리장의 증언들은 그러한 김기춘 전 실장의 증언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관저가 편하고 그 공간에서도 모든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라면은 최소한의 조건들을 갖췄어야 되는데 뭐 조리장의 증언입니다만은 조리장의 인사조차 준비가 안 돼서 못 받았다라는 내용들을 봤을 때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그게 성형 시술을 받은 것이 비록 아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그 당시에 군 통수권자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두 번째 증언입니다. 일요일이면 청와대를 제 집처럼 드나들던 최순실 씨, 일요일에 대통령이었다. 이런 뉴스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예외적으로 청와대 출입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았어야 했는데 그 기간은 바로 두 번째 출연물에 나와 있습니다. 정윤의 문건 파동 때는 최순실이 자제했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항상 그래요. 일요일 날은 항상 이제 들어올 거라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따로 또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정윤의 문건 파동 때 한동안 자제를 하더라고요. 일요일에도 안 오고? 예. 그때 좀 한 몇 개월 정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좀 잠잠해져서 또 들어온 걸로 기억합니다. 이 칼럼 지금 두 가지 증언을 했는데 처음은 일요일 날만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들어와서 회의한 게 아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 일정이 잡혀 있으면 꼭 그 전날에 평일이라도 와서 대통령 행세를 했다. 그리고 정윤의 문건 파동 때는 깜짝 놀랐는지 자기가 청와대 출입을 끊었다. 그렇죠. 정윤의 문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박관청 경장이 얘기를 했었던 거 유명한 말 있죠. 뭐 우리나라 권력 서열 최순실, 정윤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말들이 그냥 횡행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제력을 그때는 잠깐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이제 2014년 11월에 해당 보도가 나고 그때 엄청난 어떤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봤자 한 2, 3개월이고 그 이후에는 또 출입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역시 문건이 나가고 올해도 역시 사람이 청와대로 들어오고. 근데 전 한 가지 이상한 게 그 어제 검찰 그 수사 결과를 보면은 2013년 초반부터 한 10개월 정도 동안 이른바 무단, 그러니까 프리패스라고 하죠. 무단 통행을 한 게 한 10여 차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관련 당사자들의 어떤 얘기나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빈번히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왜 검찰에서는 10여 차례밖에 무단 그러니까 프리패스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검찰이 뭔가 좀 적게 잡았다, 축소했다. 네, 그래서 이제 무단 부분에만 방점을 맞춰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순실 씨가 소위 말하는 비표 통행증을 끊고 들어왔다는 증언은 그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검찰 수사 그 부분이 조금 그 서로 약간 편차가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조리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김기춘 실장 뭐 만나진 않았어도 최소한 존재 자체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라는 어떤 확신이 다시 한번 들고 그리고 경호 실장이 몰랐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경호 실장한테 저번에 청문회 때 의원들이 최순실 씨가 프리패스 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었냐? 몰랐다. 그러면은 그때 CCTV가 늘 24시간 있는데 그 CCTV 어딨냐? CCTV를 없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관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거 지나서 없앴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다는 건데 박 교수님, 지금 한상훈 조리장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은 정윤의 문건 파동 때 깜짝 놀란 최순실이 몸을 사렸다. 청와대의 출입을 끊었다.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윤의 문건 파동의 핵심이 뭡니까? 대통령이 혼자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정윤회, 최순실 이 같은 비선 무리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라는 건의 문건, 감사 문건이 그때 당시에 발견됐다는 건데 그때 대통령이 최순실을 끊었더라면? 끊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이제 전말을 봤을 때는. 그런데 그때 약간 이제 몸을 좀 숨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역시 위에서 눌러가지고 그래서 언론 탄압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도 탄핵의 사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특정 언론사의 입을 재갈을 물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잠재워지니까 최순실은 또 막무가내로 이제 하던 대로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조리장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 라이프 사이클을 갖다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미국에 일라치면 그 9.11 테러 때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가
7분 동안 그 자기 이 어떤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 구설수에 올랐는데 미국 속에 70분이 됐고 7시간이 돼 보십시오. 바로 탄핵 사유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 하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조리장의 진술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 알게 되고 거기다가 최순실이라는 아주 악성 그 바이러스가 이제 끼어들면서 대통령의 바이러스다. 모든 국정이 예. 농단이 돼버리는. 그래서 정윤회 사건 때 잠깐 잠적했던 것은 그때 뭔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최순실의 어떤 국정농단이라는 예. 것이 구석구석에 드러나는데 아까 좀 전에 이 칼럼께서 이제 검찰이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밝히질 못하느냐. 그런데 검찰의 임무는 그겁니다. 좀 안 되는 말 칼잡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한 부위를 도려내는 거기 때문에 10번, 20번, 100번 들어온 것을 규탄하고 알리는 것보다도 하나라도 그것이 법에 위반된 걸로서 법률 범죄 성립 요건에 맞추면 그렇군요. 검찰로서는 자기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한상훈 조리자의 증언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정조사에서 한결같이 최순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상훈 조리장은 나도 알았는데 청와대 사람들이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까요? 특히 김기춘 실장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한상훈 조리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사실 최순실 존재는 몰랐습니다. 몰랐을까요, 과연? 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겠죠. 언론에는 뭐 11문으로 들어다녔다. 그 11문이면 경찰이 서 있는 제일 큰 문인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저는 이 김기춘 실장은 몰랐다 그러고 한조리장은 알면서 모른 척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쯤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기춘 실장은 알기 때문에 피해 다닌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96년에 예. 북한에서 이제 동해 잠수함 침투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 군인들이 이제 출동을 가서 이제 간첩들을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이 사실은 여긴 되게 위험해서 간첩이 있을 만한 데는 피해가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 너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있을 것 같아. 교전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피해. 사실은 이렇게 싹 피해가고 특전 하나 저쪽에다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고 예. 있을 때가 피해가고 계속 괜히 소리 내면서 뭐 간첩 있으면은 뭐 나와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면서 다녀요. 저는 한침한테 알려줬다. 네, 김기춘 피해 다녀라. 실장의 행보를 보면은 그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있을 것 같은 데는 이렇게 아니까 피해 다니고. 야, 이대로 가면 우리 마주치니까 네가 알아서 피해가. 그렇죠. 내가 피하든지 네가 피하든지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김 실장이 이제 안봉근 비서관 같은 사람한테 대통령 뭐 어디 계시노 급하다 뭐 알려달라 하는데 안봉근 비서관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럼 상식적이라면요. 왜 네가 지금 나한테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냐. 당장 이야기해라고 예. 하는데 거기서 김 실장은 피해갔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를 알면은 나도 곤란해지니까. 근데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은 있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엔 자기가 직접 정윤회 문건 사건을 처리를 하고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찰하고 이제 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은 피해갈 수가 없었던 거고 저는 김기춘 전 실장을 보면은 알고 있을 때만 삭삭 피해 다닌 듯한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더 비겁한 행동이겠죠. 그런 예. 정황이 좀 보입니다. 예, 결국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도 특검의 몫으로 넘겨졌습니다. 한상훈 전 조리장의 증언 오늘의 특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인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탄핵 그 이후 정치권의 이 셈법이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여당의 상황이 예측 불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새누리당이 김무성, 유승민과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더 정확히 해석하자면 물러날 줄 알았던 친박이 외려 비박을 몰아붙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측 불허 친박의 행태 그리고 야당의 뉴스 탄핵 후 전국 급변화 혼돈의 정치권 세 가지 포인트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분 이정현 당대표 탄핵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리고 나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분명 말했었는데요. 손에 장도 안 지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지도 않는 이정현 당대표를 향해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새누리당의 최고당원이 탄핵됐는데 그 당의 대표가 장을 지지기는커녕 물러나지도 않는 모습이 의아합니다. 그 무슨 계산을 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이런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큰 일이 있는데 집권당 대표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도 민심에 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성희 위원님, 차마 손에 장을 지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장은 안 지지더라도 지금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던 이정현 대표가 말을 바꾸는 모양새예요. 아까 그랬죠. 실천하지도 못할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본인이? 예, 이렇게 애들이 반사하잖아요. 예.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데. 아, 이거 반사다. 예, 21일까지 사퇴한다고 했는데 이런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당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예. 당 공백을 맞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그 친박의 주군으로 모시던 정치적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는 순간 사실은 정치적인 정치인이라면은 그 사퇴를 하는 게 맞거든요. 예.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거 총선에서 패배하니까 바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고 민심의 즉각적인 반영인데 또 무슨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서 하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 그리고 이번에 탄핵 결과도 보면은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도 썼습니다마는 탄핵 찬성파가 탄핵 반대파보다 훨씬 적어요. 예. 그러면 그것도 사실 탄핵파가 새누리당의 주류가 된 것이거든요. 이게 공수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의 정치적인 어떤 세력으로 보더라도 그만두는 게 마땅한데 끝까지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 결국은 이 친박이 계속해서 당을 장악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는 것까지는 내가 하고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요거 여당 싱크탱크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소속인 김병민 의원님, 지금 인터넷상에서는요 이정현 당대표 장지지기 실천운동 뭐 이런 것까지 조직이 됐다고 하는데 지키지 못할 맛을 내뱉지 않는 것이 맞았는데 이정현 당대표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까? 그 밀란 쿤데라의 소설 제목 중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인데 그 책 제목이 딱 바로 떠오르거든요. 가볍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인이라면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친박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의 속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상식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섞기를 그분들의 언어를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당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당을 재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놓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전쟁 일보 직전이라고 봐도 아주 무방합니다. 새누리당은. 누가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새누리당의 정국은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는 당을 나가는 거거든요. 당을 나가는 최소한의 조건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나가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남아있을 테니까 차라리 너네가 나가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집단을 두고 싸우고 있는 이 혈투가 결국은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분당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갈라서라. 그게 바로 두 번째 출력물인데 함께 보실까요? 당대표는 장을 안 지지고 말을 바꾸고 친박 의원들은 오히려 비박을 향해서 니들이 나가라. 니들이 나가라. 이렇게 비박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비박 관계자들의 발언 함께 보실까요? 네, 먼저 친박계의 발언인데요. 서청원, 최경환 등 친박계 의원 50여 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긴급회의를 갖고 김무성, 유승민과는 당을 함께할 수가 없다. 두 사람은 청산 대상이다. 징계 대상이다. 이러자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잘못한 사람은 친박인데 그들이 당을 나가야지 왜 우리가 당을 나가느냐. 이 칼럼 지금 탄핵이 가결되면 일선 후퇴를 할 걸로 알았던 친박들이 오히려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오히려 저 비박들이 당의 결집을 저해했다. 쥐가 구석에 몰리고 죽기 직전에 고양이를 공격하잖아요. 그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이제 최후 전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계속 이제 불쌍한 모드로 가는 것보다 반성하는 모드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공으로 나서서 그나마 있는 어떤 그 지지 세력들을 더 결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살라고 저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마 이제 제가 잠시 친박으로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빙의 됐어요 지금? 잠시 빙의를 해서 그 지난 총선 때 그렇게 그 공천 이상하게 해가지고 친박으로 다 물갈이 해놨는데 무려 62표나 나오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 놀랐겠어요. 이번에 탄핵을 찬성한다는. 그래서 충분히 물갈이를 해놨는데 거의 이제 완전히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62대 56이라고 반대가 56이었는데 사실은 기권하거나 그 무효표 처리가 저는 사실은 반대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62, 66 비슷하죠. 그러니까는 거의 절반으로 쫙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보는 친박들 아마 참담했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 극소수가 나와서 쟤네들을 그러니까 비박계를 당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던 그런 전략들이 완전히 다 흔들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신들의 어떤 생존 본능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저렇게 강공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 반응도 바로 이제 저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친박 니네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 보고 나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계속 저런 싸움들이 진행되는데 저는 하나 좀 의문인 게 약간 궁금한 게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나라당 2003년에 출입을 처음 했었는데 그때 최병렬 전 대표였었습니다. 뭐 단식하고 뭐 이러실 때였는데 그때도 뭐 분당한다 얘기 굉장히 많았었어요. 정말 분당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선거 때문에 분당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당장 정말 도장 찍고 나갈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됐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결국에 새누리당 분당한다 하고서 분당 안 할 거다.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본인을 나는 비박계다. 이렇게 저희 돌직구쇼에서 커밍아웃을 한 박 교수님. 야당이 아니라 난 비박계다. 비박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때 그 질문할 때 그 답변을 제가 잘못했어요. 밀양박씨다라고 했으면 참 좋았는데. 밀양박씨다. 박씨는 박씨인데. 비박은 김시인,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비박이고. 그 농담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새누리당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분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치 집단은 서로 닮아갑니다. 지금 친박들이 죽은 박근혜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박들이 가세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적입니다. 절대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야당은요 100번 뭐 정말 엄청나게 이미 갈라섰을 겁니다. 근데 왜 못 갈라쓰느냐? 명분을 중시 여기는 진보 쪽보다는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현실을 중시 여기는 그 습성이 보수 세력에 있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근데 쉽게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정말 새누리당, 어떻게 만드는 새누리당인데 어떻게 만든 이 보수 세력인데 여기에 대한 주도권 싸움을 분명히 이번에 승부를 내야지 새누리당이 살아남지 여기서 보기 싫다고 떠난다 해서 좋은 것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묘한 친박들이 있었단 말이죠. 한 20명 정도가 어떤 이 사실 뭐 양심이 갑자기 대통령이 싫어져서 이렇게 배신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안고 가서는 정치가 안 된다. 이번 차제 탄핵을 해야지 된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생각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 친박. 저는 이제 생각하는 친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친박들이 사실 당을 어떤 쪽으로 쏠려가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저희들이 옛날에 이제 그 인간단지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문둥이들이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 싫다. 그러니까 산속으로 가고 또 산속에 사람들 인근 마을에 사람들 와서 또 하면 또 쫓겨나고 자기 단지를 만들어 가는데 비박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새누리당 안에서 친박하고 싸움을 해서 좀 국민들과 야당마저도 비박을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말로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보수의 어떤 정말 이 중심 땅은 누가 차지해야 되는가? 그거는 누가 차지해야 되는가? 이 싸움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저는 비박이 친박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도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장우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는 인간 이하에 처신을 했고 유승민도 후한 무치다. 뭐 친박에서 지금 비박계를 향한 거침없는 강경 모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누구에게 과오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치권 상황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야당 얘기입니다. 세 번째 출연구입니다. 두 갈래야. 정권을 잡은 듯 나서는 야권의 대선 주자들.
그렇지만 대선 주자는 대선 후보일 뿐이지 당론과는 다르다. 자제하라. 라고 나서고 있는 야당 지도부. 이 미묘한 관계를 저희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 함께 보시죠.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부패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국가를 좀먹는 암덩어리들을 송두리째 도려내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재벌, 검찰, 관료 등에서 국민의 재산과 희망을 짓밟아온 세력들을 모두 찾아내서 응징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의 발언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각각 살펴볼까요? 문재인 전 대표, 정부는 국민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을 탄핵했음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을 했을지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발언도 함께 볼까요? 퇴진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올 것이고 끊임없이 이를 노릴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은 탄핵을 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재명 시장은 황교안 총리도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통령 즉각 물러나라라고 밝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달리 같은 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와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을 한 이상 헌재의 결정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밝혔고요.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제는 전국 안정을 위해서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병민 의원님,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오늘 전조간신문이 이미 대통령 된 듯하다.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황교안 총리가 다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국정에 대한 마비 상황을 최소 한 6개월 정도까지 끌어갈 수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여야 정치권이 힘을 실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기 대선 국면을 치를 수 있게 안정적인 선거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야의 노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문재인 전 대표가 하는 발언 중에 가장 문제되는 발언이요. 대통령 즉각하야 발언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여야정 협의체 속에서 시민사회 촛불 세력과 함께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들의 노력과 힘으로 100만이 넘는 촛불이 모여낸 힘 모두가 존중하고 인정하죠.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이 움직일 수 있었고요. 그 공은 이제 여의도 정치권 제도권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권 내의 대의민주주의 역할을 바로잡아갈 게 지금 정치권의 역할인데 도대체 대권주자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가볍게 하시는지 저는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로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을 꿈꾸신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이 됐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 진짜 블랙홀에 빠져있는 정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경제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안보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현명한 고견을 내는 게 우선일 거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헌재의 심판까지 기다리면서 국정을 다하자라는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더욱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모습 같습니다. 멋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의 이 지지율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가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인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를 뒤집었습니다. 18.4%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재명 시장이 야권 대선 주자로 1위를 찍었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재명 시장에게 뒤졌습니다. 12.4%. 상당히 놀라운 결과인데 그렇다면 야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은 과연 어떨지 그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 전라 지역 호남 지역에 내일이 대통령 선거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17%, 문재인 전 대표 16.8%로 조사 결과 중 처음으로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를 따라잡았습니다. 윤 시장님. 이재명 시장의 이제 기세가 참 무섭죠.
이게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도 시험대에 들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는 내일이 아니잖아요. 내일이 아니다. 최소 몇 달 후지 네. 않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이제 검증을 받느냐의 문제고,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이재명 시장은 오히려 되게 좀 노련한 것이 두 마리 토끼, 이제 양날개 전략을 펴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안정적인 모습. 내가 뭐 말만 이렇게 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난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되게 영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 조금 아쉬운 게, 문 전 대표는 아까 이제 김병민 위원님은 이게 비판했지만 저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대통령 된 듯이 행동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대통령이라면은 안보가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고 국가를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 듯이 생각을 못하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시민사회를 끌어들이고, 시민사회를 수렴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입니다. 그걸 수렴을 해가지고 하는 게 국정 운영이잖아요. 만약에 문 대표가 대통령이라면은 여당, 야당, 정부, 시민사회 해가지고 사자 테이블을 꾸립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 된 듯이 행동하면은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고, 한 1년 동안 지지율 1위를 끌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그래도 지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 실책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결과 나온 거 말하자면 아닙니까? 이제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내가 이재명인 양 해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이재명하고 이재명 따라하고 경쟁하면은 그건 이재명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자기 링에서 싸워라. 저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칭찬하고 싶은 게, 이제 자기 링으로 돌아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문 전 대표도 그렇고 각자의 링으로 데리고 와야지 이재명을 링에 올라가려고 해서는 좀 지금 어려워질 광주, 전라, 부산, 울산, 경남에선 이미 이재명 시장이 1위를 탈환했는데, 이대로라면 종합 지지율에서도 문 전 대표가 아니라 야권 1위를 이재명 시장이 가져갈 가능성도 있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금요일 날 이재명 시장에게 그 인터뷰를 할 때 뭐 경선에 출마하는 거는 분명하게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촛불 전국의 최대 수혜자라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의 전략은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으로 그냥 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탄핵에 들어가지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달라야죠. 이제부터는 그 중간에 있던 불안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안정시켜줘야 되는 그런 그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을 진보 좌파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보수라고, 그러니까 보수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내변적인, 본질적인 경쟁력에 대해 주목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똑똑하게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촛불 전국에 처음에는 본인이 전국을 다 맡은 것처럼 대통령이 물러나면 뭘 보장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촛불 민심이 거대니까 또 당장 물러나라 이러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는데, 이제 와서 탄핵이 되니까 마치 야당이 정한 것처럼 6대 과제, 척결을 6대 과제를 설정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가 정치의 롤을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민단체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도를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어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채널A와 함께, 돌직구쇼와 함께입니다. 광고 들어옵니다. 잠깐만요.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오늘 신문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도 더욱더 풍성한 내용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